국군 의무사령부가 과학화 전투훈련단과 함께 산악지형에서 최초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악지형에서의 신속한 항공 의무 후송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실제 의무 후송 전용 헬기와 호이스트 등이 활용됐습니다. 부대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훈련함으로써 산악지형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항공 의무 후송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라시드 모하메드 알 샴시 공군 방공사령관이 UAE 공군 관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방문해 주요 항공기 생산시설을 시찰했으며 UAE 공군 공중전투센터 사령관은 우리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KF-21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방문이 UAE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는 훈련엔 9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1,100여 명의 작전 지원 요원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가 처음으로 가상의 적기 역할을 수행하며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위협 상황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겠어? 측면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토의 8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산악지형 응급환자 헬기 이송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 중 하나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국군 의무사령부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처음으로 산악지형에서 부상장병을 구조하는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환자를 공중에서 후송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비의료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합니다. 현재 의식이 없고 원격으로 진료해 주시면 그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신고 앱으로 구조를 요청하자 군의관이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척추 골절과 심장 파열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빠른 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구조 헬기가 출동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응급 헬기 메디온이 모습을 드러내고 KCTC 지상통제 요원이 연막탄과 수신호로 유도합니다. 헬기가 접근하자 강풍으로 흙먼지가 솟구치는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줄 하나에 의지해 들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들것에 환자를 빠르게 결속하고 무전 호출합니다. 근처를 선회하며 대기하던 헬기가 금세 복귀합니다. 이내 헬기 외부에 탑재된 호이스트를 내리고 이어진 줄에 환자를 연결해 단단히 묶였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긴 줄을 당기며 올리고 이어 응급구조사도 함께 헬기에 오르면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항공 의무의 후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훈련은 4,500여 명 장병의 훈련장인 험준한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착륙이 불가한 지형이지만 전문 구조장치인 호이스트와 전문 교육을 받은 KCTC 요원과 응급구조사 등이 있어 원활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제한 상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저희 부대 특성상 오늘과 같은 훈련이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었으며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놓치지 않도록 호이스트 환자 구조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헬기는 20분 만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환자를 이동했습니다. KCTC 훈련 중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하는 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부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메디온의 요원들과 지상통제 요원들이 협력해 소중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부대는 호이스트 기반 구조 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실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라시드 알 샴시 공군 방공사령관 일행이 어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시찰단은 KF-21을 직접 탑승하며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시찰단이 대한민국의 첨단 항공산업 기술이 집약된 KF-21 보람의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 내부를 살펴봅니다. 이어 아잔 알누아이미 아랍에미리트 공군전투센터 사령관이 KF-21 후방석에 탑승해 실제 비행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시찰단은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4.5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 현황과 항공기 생산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시찰단은 실제 KF-21 비행 체험을 통해 우수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방문은 양국 공군 간의 교류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2023년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KF-21의 개발 상황과 성능에 대해 문의한 바 있는 만큼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이며 이번 방문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문으로 첨단 항공기 개발 기술력을 아랍에미리트에 소개하고 향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동, 아프리카 시장 수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해군이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과 제임스 킬비 미 해군 참모총장 대행,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과 고위급 3자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해양에서의 북도발에 대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자 간 공조,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양용모 총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긴밀한 소통과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고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오늘부터 2주에 걸쳐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합니다. 광주 1 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등과 미 공군의 F-16, EA-18G, 미 해병대의 F-35B 등 총 9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1,100여 명의 작전 지원 요원이 참가합니다. 프리덤 플래그는 한미 공군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현대전의 작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전술 전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숙달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파병군이 우크라이나 본토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의 전쟁에 북한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 내용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북한군을 보내고선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센터장은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군복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비원비 전략폭격기를 전개해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전개가 국가의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횟수가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되돌아가는 위험도 엄중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 확장 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으며 비원비와 함께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한 자산들이 참여했습니다. 비원비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는데 이때도 북한은 담화를 내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곡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가 미래 국방을 이끌 인재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 비전 설명회를 통해 생도 모집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젊은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지난달 대구에서 생도 모집 팝업 스토어를 열고 올해 첫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비전 설명회는 이후 대전과 수원을 거치며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7일 서울 용산 록하우스 호텔에서 비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은 학생과 학부모로 빈 좌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취업 혹은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인의 길을 걷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교 꿈을 꾸고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게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밝고 선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는 입시 절차와 생도 생활 등을 다채로운 영상과 함께 설명하고 일반학과 군사학 교육과정, 생도 복지 혜택, 임관 후 진로까지 안내했습니다. 특히 소그룹 간담회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3사관학교의 특성은 물론 입학과 생도 생활 전반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전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고 정예 장교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 63기 정시생도 모집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전국 각지에서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예 장교의 길 육군 3사관학교가 함께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글이 미국 싱크탱크 기관지에 실렸습니다. 두 나라 협력은 중국의 해상활동 억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작전 능력, 나아가 한미일의 새로운 안보 협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은 최근 기관지에 우리 국방부 박진우 정책자문위원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박 위원은 칼럼에서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의 필요성으로는 중국 해군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 현지 건조 능력의 저하를 꼽았습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미 해군을 능가하는 435척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0년대 초 300개가 넘었던 미국 내 조선소는 현재 20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세계 1위 조선기술 보유국이자 조선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이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3,000척의 상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은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의 해상 활동을 억제하는 건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합 해군 작전 능력을 조정하는 데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조선업 협력에 일본을 포함시켜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 사령관이 미 국방장관 선임 군사보좌관에 발탁됐습니다. 이로써 라네브 중장은 1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보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미8군 사령부가 16일 크리스토퍼 라니브 중장의 미8군 사령관직을 이임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브 중장은 지난해 4월부터 미8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 참모장으로 복무해왔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대규모 전투작전 시나리오를 도입해 한미연합사단의 지휘 통제 역량을 끌어올리고 실전처럼 시험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전임 미8군 사령관들보다 임기를 짧게 마친 것과 관련해 미8군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니브 중장을 미 국방장관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라니브 중장은 국방장관 선임 보좌관으로서 국방장관의 주요 군사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미 국방장관실 내에서 합참의장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직책은 미 합참과 전투사령부 그리고 국방부 외부 기관들과의 정책 관련 사항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니브 중장은 이번 이임식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우정이 아니고 피와 희생으로 맺어진 양국 간의 굳건한 유대이며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미8군 사령관직은 미8군 작전부사령관을 역임한 숀 크로켓 준장이 직무 대리하게 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산하경 군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 상호 운용성 관련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산하경군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의 국방혁신 4.0 구현으로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체계 구축 및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위한 군 상호형성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상호형성을 확장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국방 컨벤션에서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센터가 주관한 국방 상호 운용성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상호 운용성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축사, 기조 강연, 트랙별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 승리 보장을 위한 국방 상호 운용성 전담 기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센터는 상호 운용성 고도화를 통해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트랙 강연에서는 연합 합동 상호 운용성 발전 방향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 상호 운용성 기술 관리를 대주제로 9개의 소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열띤 강의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장 승리를 위한 국방혁신 4.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역대급 블록버스터 KBS2 드라마 아이리스를 오늘부터 KFN에서 방영합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아이리스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2차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블록버스터 첩보 액션 드라마입니다. 당시 제작비 200여억 원을 들인 아이리스는 일본과 헝가리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압도적 규모의 총격전과 차량 추격신 등 풍부한 볼거리와 완성도 높은 영상미로 시청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과 김태희, 정준호, 김소연 등 이름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배우들이 출연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배우들은 캐릭터와 극중 상황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연기와 함께 대역 없는 스턴트 액션과 사탕 키스 등을 선보여 작품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역대급 블록버스터 아이리스의 인기는 종영 순간까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초반 방송분에서 이미 20.3%라는 높은 수치를 보인 시청률은 최종회에서 35.5%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급 블록버스터 드라마 아이리스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1시 KFN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연이은 추가 도입 소식이 전해지는 K9 자주포. 올해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인기 비결은 과연 무엇일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3,700억 원 규모 추가 도입 계약, 노르웨이 8천억 원 규모 추가 도입 계획, 여기에 동남아시아 최초 진출까지 노리며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K9 자주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사격 능력과 단독 TOT 사격, 그리고 40km 이상의 사거리, 또 각국의 소요에 맞춘 개량형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포탄 적재량을 늘리고 사격 반동을 줄인 튀르키예형 K9 자주포 프르트나,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산 포탑과 프랑스 포신을 결합한 폴란드형 K9 자주포 AHS 크라프, 장갑을 추가해 생존성을 강화한 호주형 K9 자주포 AS9 헌츠맨 등이 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나라에서 1,700여 문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된 물량까지 모두 수출을 완료하게 되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9 자주포의 호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K9 자주포 24문 도입에 이어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북부선 방어를 위해 새로운 포병대대를 구축했는데요. 포병대대 구성의 핵심 축이 바로 K9 자주포 도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수출한 노르웨이형 K9 자주포 비다르는 수입국인 노르웨이의 요구에 맞춰 K9A1 버전을 기반으로 노르웨이 방산업체의 사격 지원 체계와 노르웨이 정부 관급품 무전기 등을 적용했고요. 직사형 포수 광학 조준경과 전후방 카메라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으로 사막부터 설원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역시 지난 2017년 K9 자주포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약 8년 만에 3,700여억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K9 자주포를 개발한 방산업체는 이번 추가 수출 계약이 K9 자주포가 인도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인도형 K9 자주포 바지라는 인도의 더운 기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 수출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산악 지역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극한 온도에서는 절연되고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는 배터리와 오일, 윤활유를 포함한 9가지의 방한 키트까지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베트남도 K9 자주포 도입국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베트남이 군대의 현대화와 무기 공급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K방산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방부는 2023년부터 K9 자주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갖춘 사수의 주 시야와 지휘관의 파노라마 시야, 그리고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디지털 무전기 등 첨단 사격 통제 표적 통신 시스템과 베트남 국경의 복잡한 지형에서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약 4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베트남 수출형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유럽을 넘어 베트남까지 도전장을 내밀며 세계로 뻗어가는 K9 자주포.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00%에 도달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6여단이 백령도 농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 대민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여단은 다음 달 30일까지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농번기 대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육군 56 보병사단 도봉구대대 김정혁 대위가 부하의 건강 이상 징후를 살펴 즉시 군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고 목숨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잠수함사 장병들이 환자 이송과 치료 지원을 도와 전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와 주한미 해군사령부가 제주 해군기지에서 통합군수유료지원 발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합군수유료지원은 해군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민간 유조선 등 관련 선박이 협력해 해상 기동군수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정신적 유산, 그중에도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신라의 화랑정신은 오늘날 멸공전선에 있어
승리를 다짐하는 우리 국군의 강력한 정신 전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주국방의 밑거름이 되는 화랑정신에서 비롯된 군정신을 다지는 군교육기관 중에서도 장차의 육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야말로 화랑정신의 요람인 것입니다. 군의 장래를 양어깨에 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우리의 슬기로운 젊은이들은 부대를 지휘하기에 필요한 모든 군사 전술학은 물론 지휘관으로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기에 필요한 덕성을 갖추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추기 위해 체력 연마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도들의 교육은 사관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직접 야전에 뛰어들어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익히게 됩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전 학년이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기 군사훈련은 10주간에 걸쳐 실시되는데 1학년은 한 사람의 병사로서 필요한 기초훈련을 받으며 특히 각종 화기의 사격에 있어서도 2등 사수 이상의 사격수를 익힘으로써 장차 병사들을 지휘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가지를 닦아 나아갑니다. 이 학년 생도들은 근대전의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새롭고 풍부한 군사지식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히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에 파견되어 위탁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일단 유사시에는 가면이 적진에 뛰어들어 종횡무진의 활약을 전개하기 위해서 고된 유격훈련 과정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3학년 생도들은 하기훈련 기간에 소대장으로서 필요한 소대 전술을 실지 부대 지휘를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생도들은 소총 사수로서 분대장으로서 그리고 소대장으로서 그의 만능의 전기를 익히기 위해 자갈길 후진 땅을 키고 뜁니다. 사관 생도들이 전투병으로서 맹훈련을 받는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장차 많은 부하를 이끌고 전투에 임했을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급 지휘관에서부터 말단 소총병들이 겪고 느끼는 모든 애로를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지휘관의 품격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생도들의 지휘 능력의 축적은 곧 강력한 전투력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4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부터 쌀쌀한 느낌 없이 공기가 무척 부드럽습니다. 가벼운 겉옷만 걸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서해안으로는 짙은 해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유사한 날씨가 나타나겠으나 강원도 지방으로는 새벽에 1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원주 10도, 한낮 최고기온 서울 20도, 원주,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해무로 인하여 서북도서 부근으로 무인기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오후부터는 해안 산악 지역의 강풍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해상작전은 높은 파도로 인하여 남해는 12시까지, 서해는 15시까지, 동해는 종일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 차례 저기압이 통과하며 강수가 잦겠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 강원 지역으로는 10에서 20mm, 많은 곳은 30mm의 비가, 충청 이남은 1에서 5mm, 많은 곳은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지나가며 1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